네, 안녕하세요. 호지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코인의 움직임이 웃깁니다. 그리고 어제 리플 댓글도 웃깁니다. 네. 아니, 난 그 댓글 중에 그게 제일 웃기더라고. 어떤 거요? 리플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리플의 그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게 아니고. 아니, 가치를 만드는 게 수요와 공급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제가 강의에서 이런 얘기한 내용인데, 이 펜의 가격을 정할 때 여러분들이 요 펜을 생산하는 요 공장의 사장님이에요. 예? 그러면 요 펜의 가격을 정할 때, 소비자가를 정할 때 뭘 고려하겠어? 일단은 재료 단가를 먼저 고려해야죠. 원가, 맞아. 네. 그다음에 뭐 물류 유통비, 뭐 그다음에 기타 뭐 잡 비용들 네. 한 다음에 마진을 붙여서 가격을 매길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냐면 딱 여기 다이소에 딱 걸어놨을 때, 예? 네. 이거 살까 말까 하는 그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소비자는 이게 원가가 얼마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걸 요 다이소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여기 딱 걸려 있을 때 이거 괜찮으면 이거 살까 말까 하는 딱 그 가격, 그게 소비자가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맞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한다고 해요. 소비자들은 물론 그 리플의 원래 가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진짜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그 진짜 가치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거기도 한데, 근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한다면 결국 수요와 공급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요와 공급은 리플의 가격에 영향을 안 끼친다. 리플의 가치가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뭐 그러면 이제 원가가 예를 들어 뭐 한 30만 원짜리인데 막 1000만 원에 파는 명품들, 네. 이런 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모든 것의 가격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렇죠. 네. 눈을 떠요. 눈을 떠. 제발. 네, 너무나 재밌는 얘기여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BT 얘기를 좀 할 건데, 내가 먼저 얘기해? 네. 요새 나한테 너무 떠넘기는 거 아니야? 아니요, 뭐 아까 전에 지금 움직임이 너무 웃기다고 하셨으니까 왜 그런지 그걸 한번. 물론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급반등한 건 여러분도 아시죠? 떨어졌다 급반등한 건 여러분도 아실 텐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이가 없죠. 사실 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는 주봉 볼린저 밴드를 보면 정확히 52주 이동 평균선을 지켜줬어요. 네. 그러니까 요게 사실 거의 최후의 보루 같은 선이랑도 마찬가지긴 해요. 네. 그러니까 요거가 만약에 뚫렸으면은 더 많은 현금화나 뭐 이런 걸 저도 말씀드릴 생각이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지켜줬다는 거 굉장히 유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걸 지켜주면서 지금 요 상태로 조금 더 올라가거나 지금 상태로 종가 마감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게 되냐면 요 추세선도 지켜주는 것처럼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었거든요. 왜냐면 52주 이동평균선 여기고요. 그 다음에 요 추세선 여기에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지켜준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반등하면 동시에 지켜준 거겠지만 52주 선도 아슬아슬, 요 추세선도 아슬아슬하게 지켜주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맞잖아요. 52주 이동평균선 여기고 추세선 여기니까. 근데 말도 안 되게 꼬리를 달면서 어떤 움직임 만들어졌어요? 꼬리를 달면서 정확히 꼬리는 52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고, 네. 그 다음에 아직 주봉 종가 마감 된 거 아니에요. 주봉 종가 마감 기준으로는 해당 추세선을 지켜주는, 여기 종가 마감한 이 추세선 있죠? 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얘기했던 추세선은 여기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종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요 선도 그리고 요 선도 그려놓은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서 여기에서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진짜 요거까지 지켜줘 버리는, 네? 이런 상황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요 정도는 지켜주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요 종가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정도 된 거니까 우리 요 정도는 지켜준 것 같은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 선을 지켜준 것 같은데,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 이거 뭐 지켜줬다고 해야 되는 거야, 안 지켜줬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똑같이 보면은 똑같이 지켜줬다고 봐야 되는 게 맞기는 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뚫렸다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반등할 가능성도 좀 낮았었기 때문에, 낮다고 난 예측하기 좀 어렵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얘가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여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그러면 얘는 뚫렸는데 여기선 지지해줬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여기도 지켜주고 여기도 지켜줬다. 혹은 여기도 지켜주고 여기도 지켜줬다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일본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 미쳐버리겠다 진짜. 일본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일본 볼린저 밴드 봤을 때도 일본 종가 마감 자체를 위에서 해가지고 일본 종가 마감을 여기서 해서 여기서 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종가 마감 기준으로만 보면 그냥 이렇게 되는 이렇게 해요. 하단 터치, 상단 터치, 하단 터치. 우리가 느꼈던 공포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래 이렇게까지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느낀 공포는 이게 아닌데 그냥 종가 마감 봐봐가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네. 해서 제가 요번에 그래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무조건 당일엔 매매하지 말자. 만약에 내가 뭐 매수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혹은 매도하려고 마음 먹었어. 혹은 선절하려고 마음 먹었어. 다음날 하자. 종가 마감이 된 다음날 하자. 네. 혹은 다음날 종가 마감 보고 생각해보자. 라고 했던 게 요번 매매에 좀 어쨌든 꽤나 유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중에 이제 매매 내역 밝힐 텐데 밝히면 요 내용 관점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후행성으로 매매하는 것도 네. 해서 주봉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가 끝났으니까 반등의 매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도 유효했고 이번 하락에 대한 대처도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꽤 유효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고 해서 차트가 기묘하다. 재밌다. 네. 그래서 깰 거 다 깨는 것처럼 보이면서 종가 마감은 또 지켜주는 그림. 깰 거 다 깨면서 지킬 거 다 지켜주는 이게 말이 돼요? 말하면서도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됐다. 주봉 종가만 어디에서 될지 아직 몰라요. 근데 뭐 지금 수준이나 그럼 조금 더 올라가서 마무리된다면 깨질 건 다 깨주고 지킬 건 다 지켜줬다. 이런 되도 않는 말이 지금 그래요. 맞잖아 근데.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난이도가 극악이에요. 선물을 하면. 그러면 다 털렸죠. 네, 그냥 다 털렸습니다. 진짜로 극악이에요, 극악. 요 정도부터 해가지고 난이도가 극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극악이에요. 얘가 이제 어쨌든 일본으로 가서 일직선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 2시간 봉으로만 봐도, 막 한 2, 3%씩 오르고 2, 3%씩 떨어지고, 막 이래요. 보면. 네. 보면, 올라갈 것처럼, 너네 롱 들어갔어? 죽어. 그것도 고점도 살짝 깨고요. 그 다음에 숏 들어갔어? 죽어. 다시 롱 들어갔어? 죽어. 이렇게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너네 계속 롱 잡아? 죽어. 죽었는데 롱 잡았어? 죽어. 이제 숏 죽어야지? 아직도 시드가 남았어? 죽어. 아직도 갈릴 시드가 남아있어? 죽어. 요런 패턴이었습니다. 네, 마진은 청산맵은 안 보여드려도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요랬다. 그래서 이제 마진을 하지 말고 현물 관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코인 개수를 늘려 나가느냐, 안 그러면 하락에 좀 대비하느냐, 뭐 상승할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코인 개수를 많이 갖고 가느냐, 약간 이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제 생각엔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차트에 뭐 왜 이상한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 거의 근처까지 갔었고, 그다음 추세선 근처도 닿았어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선 근처까지 가고, 이게 올랐다고 하긴 올라왔다고 하긴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추세선 위로. 추세선에 그냥 딱 저항받았다, 약간 이렇게 보이긴 해요, 저는. 이것도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저항받을 곳에서 저항받을 모습이긴 하죠. 그래서 일봉 중심선 근처까지는 갔어. 그리고 여기서 저항받았어.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요 두 개의 라인을 뚫어내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20주선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0주 이동평균선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30주 이동평균선도 안 중요해, 지금은. 그냥 어차피 걔네는 옆으로 횡보기 때문에. 네. 예, 안 중요한데, 결국에는 일봉으로 요 중심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그 다음에 요 추세선을 다시 뚫고 올라가느냐, 요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요거는 엘리어 파동인데, 요거는 워낙 작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신뢰도 있게 보지 마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1, 2,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5 이렇게 본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361.8까지 갔으니까 무조건 조정을 하고는 생각하기 좀 뭐 무조건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확장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네. 확장해서 올라갔다가 지지 떨어지면서 여기서 지지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라서. 근데 어쨌든 이 엘리엇 파동은 그냥 짧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큰 뭐랄까? 큰 신뢰도를 갖지 마시고. 네. 네. 근데 짧은 사이클이기는 해도 변동성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고할 만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 아예 파동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이러면 그냥 뭐 그러면 롱! 100배 롱! 100배 샷! 참고 진짜 참고로 받아들이실 줄 아시는 분들만 네. 네, 해주시고 네. 네. 그래서 이것보다는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요 두 개 선 있죠? 요 중심선 그다음에 여기 추세선 요걸 뚫고 올라가는 게 핵심이다. 네. 기왕이면 주봉 종가 마감을 요 위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일봉으로 뭐 조금 떨어졌다 올라가거나 하더라도 주봉 종가 마감으로 여기서 해줬으면 좋겠다. 인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요것도 엘리엇 파동을 그대로 겪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하락 추세선 요건데 요거는 뚫고 올라왔습니다. 어제. 네. 네. 그래서 요 하락 추세는 끝났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어오는 하락 추세 여기서부터 이어오는 하락 추세는 글쎄요. 조금 뭐 봐야 되겠다. 네.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나는 이 정도 얘기하고 뭐 넌 더 얘기할 거 있어 혹시? 일단 거의 다 얘기를 해놓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요 엘리엇 파동을 참고는 하고 있으니까 그 아까 전에 보셨던 거랑 파동은 똑같아요. 1, 2, 3, 4, 5 해가지고 올라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추세선 그려놓고서 조정 받을 때 여기 지지받는지도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 저기가 뚫리면 저점을 갱신하는지. 그렇죠. 네, 그게 핵심. 네. 갱신 안 했으면 좋겠죠, 저도. 안 하길 바라고. 이왕이면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지켜주면서 올라가면 1, 2, 3, 4, 5로 또 볼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얘기하면 얘기하지 말자. 지금 얘기할 건 아니에요. 어쨌든 진짜 확장으로 여기까지 가거나 여기까지 간 다음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은 결국 오르고 골드도 오르고 달러가 떨어지면서 나스닥도 같이 떨어지는 현상이 또 나올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지. 그때 제가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좀 보일 것 같진 않고요. 네. 결국에는 좀 큰 추세를 좀 봐가면서 좀 팔로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큰 추세의 수급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이틀만 가지고 보고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 나름대로 결론이 나면 네, 아직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 보진 않는 것 같다. 예, 뭐 금의 대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달러의 대체로 보지 않는 것 같다라든가 그런 결론이 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다든가. 그러면 이제 무조건 달러는 떨어지면서 나스닥이 오르는 거 바라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죠. 이제 네. 만약에 뭐 달러랑 나스닥이랑 같이 떨어지는데 비트코인 오르는 약간 이런 현상이 나오면 나스닥이 떨어진다 한들 기대를 걸어볼 만한 거고. 그렇죠. 요거는 좀 정리가 된 말씀드리고, 뭐 다른 데서 아마 많이 다뤘겠지만 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8일날 들어온 물량이 엄청 많아요. 꽤 많습니다. 엄청 최근에 들어서 제일 많은 양이 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유출량이 보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거의 역대급으로 적은 그레이스케일 물량 유출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뭐 한 달 정도 뒤면은 그레이스케일 물량도 거의 유입으로 돌아서겠다 싶을 정도 추세죠. 그래서 과연 이제 요 타이밍에 얘는 비트고 얘는 이더거든요. 그래서 요 타이밍에 어쨌든 요 그레이스케일 유출량이 줄어드는 타이밍에 요 비트코인의 급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타이밍에 과연 이더리움의 급상승도 있을 것이냐 인 건데, 근데 요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더리움 ETF가 유입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쉽게 요때 이때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비트는 막 유출이 엄청 많아가지고 떨어졌는데, 네. 이더리움은 막 유출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오히려 유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엄청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아직 사실 ETF의 영향을 받는다라기보다는
결국엔 비트의 영향을 더 받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비트가 가격이 좀 받쳐주면서 이더리움 ETF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 그러면 좀 폭발적인 상승을 해볼 만한데 아무리 폭발적 수급이 많이 들어와도 비트코인이 받쳐주지 않으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요거는 네. 그냥 예측. 예, 요 데이터도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 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두루였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네.